네, 미국 시장도 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아시아 시장에서도 또 일본 시장이 또 기분 좋게 1분기를 마무리했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증시가 전분기 대비로 19% 증가, 그리고 S&P 500 지수는 10% 넘게 오르면서 네. 1분기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네. 오늘 4월 2분기가 시작이 됩니다. 기분 좋은 상승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좋습니다. 아시아 시장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일본 시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오늘은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8개월 연속 증시가 상승한 데 따른 피로도가 지금 누적되고 있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주력주인 수출주가 25일 이동평균선을 밑도는 이런 조정 국면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들도 19주 만에 매도세로 돌아섰고요. 하지만 오늘 발표되는 일본은행의 단기 관측은 아베 정권의 정책 효과가 반영된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3분기 만에 개선됐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주가 하락폭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새 회계연도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시마무라 그리고 4일날은 세븐앤홀딩스와 같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좀 있습니다. 또 외환 시장에서는 엔고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주보다는 내수주 그리고 중소형주 중심의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본주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좀 주요 경제 발표 예정하고요. 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주에는 주목해서 보셔야 될 일본의 경제 지표는 오늘 발표되는 일본은행의 단기 관측 지수하고요. 금요일 날 2월 경기 동향 지수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발표되는 단기 관측은 대기업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마이너스 5%포인트까지 하락폭을 줄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학이라든지 섬유, 종이, 펄포 같은 소재 쪽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엔 하락에 따른 수입 비용 증가로 인해서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수출 채선성이 개선이 되는 자동차 그리고 가공업종 쪽으로는 경기 회복이 좀 뚜렷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금요일날 발표되는 2월 경기 동향을 보면은 동행 지수 같은 경우는 92 그리고 선행 지수는 97로 모두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생산과 도소매 업종은 좀 악화됐지만 생산과 투자 그리고 내수 소비재 중심으로 해서 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매출이 개선됨에 따라서 앞으로도 일본 경제는 계속 상승 추세를 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이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본의 제조업체의 경기 회복세가 좀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업종이 일본의 경기 회복을 이끌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런 좋은 흐름에도 불구하고 좀 부진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업종별로 보면은 수송기계, 그리고 일반기계, 철강 같은 한 16개 업종 중에서 한 10개가 지금 상승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자동차 업종이 들어가 있는 수송기계는 3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내 자동차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이 회복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일반 기계, 특히 반도체 제조 장비라든지 일반 내연기관 쪽으로는 2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철강 산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판매 호조로 인해서 3개월 연속 또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강력한 경쟁을 받고 있는 전자 부품이라든지 장치 산업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메모리와 스마트폰의 경기 위축뿐만 아니라 중소형 패널의 생산 부진이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정밀기계 쪽에서도 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의 수송기계나 일반기계, 철강을 중심으로 해서는 재고 조정이라든지 생산 회복 움직임이 계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자동차나 부품 그리고 철강 업종은 엔 하락으로 경쟁력을 회복한 일본 기업과 해외 시장을 두고서 아마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주시장에서도 좀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중국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강보합권에 좀 반등세가 미약하게 나타났는데요. 오늘장 시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오늘도 좀 보합권에서 일진 일퇴 움직임이 예상이 됩니다. 오늘 좀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그 중국의 경제 지표는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3월달 제조업 PMI인데요. 51로다가 전월보다는 0.9%포인트 상승 전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새로운 도시화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지금 중국 전역에 상승하고 있고요. 여기에 국가급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인해서 제조업 체감 경기가 좀 회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유 대형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 샘플 수가 3,000개사에 달하는 만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HSBC의 PMI와 달리 증시에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호전되는 소식이 들려지면 아무래도 투자 심리를 좀 안정시켜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주시장의 그 빠른 상승을 막는 것은 곧 제기된 신규 주식 공개 물량 때문에 그런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그 부동산세 증세가 내년 6월에 중국 전체로 확산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관련 업종 쪽으로는 악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결국 이번 주에도 환경이나 통신, 제약업종과 같은 내수, 경기, 부양책 쪽과 관련된 정책 수혜주를 찾는 개별 종목은 계속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슈들 가운데 FTA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FTA 한중일 협상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각국은 어떠한 중점적인 속내를 가지고 이런 협상을 임한 것입니까?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베 총리가 한중일 FTA보다는 미국이 태평양 국가 11국의 추진하고 있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라는 쪽에 참여를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데요.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50기의 원전 중에서 지금 2기만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전력 생산에 필요한 미국의 세일가스를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세일가스를 수입하면은 석유 수입 가격보다 3분의 1 가격으로 싸게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일본이 TPP 쪽에 협상에 무게를 두는 거로 보여집니다. 또한 일본은 TPP 협상을 통해서 중국의 지적재산권이라든지 내수시장 개방 압력 카드로 쓸 생각을 지금 숨기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좀 느긋한 편입니다. 일본이 7월에 정식으로 TPP에 참여하더라도 12개국 간의 다자간 협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아마 협상도 지적재산권을 포함해 21개 분야나 된다 그럽니다. 이 때문에 삼국의 FTA가 10개 분야이기 때문에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은 한중일 FTA하고 아세안을 같이 묶는 경제 블록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에 아마 대항하거나 위엔화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그런 목적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TPP가 한중일 FTA에 참여하는 것보다 경제적인 실익이 좀 떨어지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FTA를 중국과 체결했을 경우에는 매년 무역 흑자가 35억 달러 정도 개선이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좀 FTA 쪽에 좀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FTA 체결로 얻는 이 경제적 실익이 좀 많이 예상이 되는데 특히 중국과의 FTA가 체결될 경우 대표적으로 어떠한 업종이 좀 수혜를 받게 될까요? 아무래도 석유나 디스플레이 그리고 반도체, 기기 업종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품목들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당장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자동차라든지 고급 강판 유인 판재료 그리고 조선 분야의 해양 플랜트를 중심으로 해서는 우리의 경쟁력 우위가 뚜렷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석유 화학 같은 경우에는 당장 한 13억 달러 정도가 이익이 되고요. 전기, 전자나 자동차, 철강, 조선 쪽에 무역 수지 효과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취약 업종의 피해도 좀 나타나는데요. 섬유라든지 생활용품과 같은 저가 품이라든지 저부가가치 영역에서는 아마 대중국 수출이 늘어나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섬유업종은 연간 2억 6,300만 달러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해당 업종을 중심으로는 아마 구조조정이 당분간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센데요. 네. 이 한중일 FTA 체결로 인해서 이 농민들의 타격 이번엔 또 얼마나 미치게 될까요? 네, 가장 취약한 부분이 농수산 부분인데요. 2011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농수산물은 261억 달러를 수입해왔고 이 중에 중국산은 14%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농업 생산 규모는 43조 원인데요. 중국이 1068조 원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비해서는 4% 수준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좀 우려스러운 점은 주요 그 농산물의 그 가격 격차가 2배에서 3배 정도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농산물과 관련해서는 피해는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품목별로 보면은 30개 그 주요 품목을 그 가운데 돼지고기라든지 닭고기를 제외한 전 품목은 중국보다 2배 이상 우리나라가 비싼데요. 이 중에서 관세 철폐 시에는 사과, 배, 감, 방울토마토, 시금치, 상추, 배추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이 우리나라 시장에 본격 진출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시장이 개방되더라도 2020년까지 농업 생산이 정부가 완만하게 수입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경우에도 한 20% 정도가 농업 생산이 줄어들게 되고요. 최대 3조 한 3,600억 원 정도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FTA에 대한 전반적인 이슈를 살펴봤고요. 태양광 업종에 대한 이슈를 좀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증시에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기업인데요. 바로 네. 선택입니다. 중국의 태양광 업체인 선택이 파산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중국의 이 태양광 업체들이 이 구조조정을 겪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이유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중국은 31개 지방 정부가 있는데요. 고용이라든지 성장을 위해서 태양광 전지를 신성장 기간 산업을 지정하면서 아주 정책 지원을 아끼지를 않았습니다. 중국은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의 태양 전지를 수출하는 세계 최대 수출국인데요. 유럽 채무 위기로 인해서 보조금이 좀 축소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잇따라 반덤핑이라든지 반보조금 조사에 들어가면서 수출이 35%나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선택뿐만 아니라 LDK 솔라라든지 샹하이 차오리 태양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부도가 나면서 전체 태양 전지의 40만 이상 고용 해고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중국은 태양 전지를 비롯해서 다른 모든 산업들도 커브길에서 속도를 내서 경쟁자를 추월한다는 식으로 생산량을 최근 들어와서 계속 늘려왔던 게 이런 경기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됐는데요. 태양 전지 가격이 중국 내에서도 지난 2년간 66%나 감소했고요. 중국이 주로 생산하는 다결청 실리콘 같은 로엔드 제품 쪽에서는 지금 재고가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선택의 파산으로 태양광 산업의 통폐합이라든지 재편 과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지만 2015년까지 태양광 발전 량을 1,000만 킬로와트까지 또 끌어올릴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지방 정부는 계속 보조금을 좀 한편으로는 지급하면서도 산업 구조 조정을 좀 늦어지는 이런 한계를 계속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소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장 아시아 증시를 미리 들여다봤습니다. 자, 이어서 아시아 시장을 움직인 재료들 키워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